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15세기 초반 교황청의 대분열 시대가 끝나고 교황청은 로마 바티칸 대성당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교황청의 교황들은 실추된 교황권의 회복을 위해 르네상스를 후원하기도 국제정세에 강력하게 개입하기도 하였으나 아비뇽 유수에서부터 교황청의 대분열에 이르기까지 약 70년간 부패한 문화가 교회 사회에 뿌리 깊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212대 교황 식스토 4세는 아주 탐욕스러운 교황이었습니다. 식스토 4세는 피렌체 공화국을 주름잡던 당대 최고 가문 메디치 가문의 재산을 빼앗고 피렌체를 교황청의 손아귀에 쥐고자 로렌초 메디치 암살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다행히 로렌초 메디치는 살아남았지만 대신 그의 동생이 죽었죠. 식스토 4세는 파렴치하게도 자기가 로렌초 메디치를 먼저 죽이려고 했으면서 계획이 실패하니까 피렌체 도시 자체를 파문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파문은 예전만큼 힘이 강한 조치는 아니었고 피렌체는 금세 무시합니다. 파문에 대해서 별 효력이 없자 더 화가 난 교황 식스토 4세는 로마, 나폴리, 시에나, 루카, 우르비노 등 피렌체 공화국과 악감정이 있던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연합시켜서 피렌체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로렌초 메디치가 죽음을 무릅쓰고 직접 나폴리 왕국을 방문하여 1479년 도리어 적국이었던 나폴리 왕국과 동맹을 맺고 옵니다. 나폴리 왕국은 당시 피렌체 침공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폴리 왕국이 빠져버리니 교황의 군대가 반토막이 나는 사태가 벌어졌죠. 나폴리 왕국의 이탈에 시간차를 두고 다른 도시 국가들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식스토 4세는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로렌초는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이탈리아 내 갈등의 불씨를 끌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단순히 피렌체와 다른 나라의 관계뿐 아니라 각 도시 국가들 사이를 중재해주기도 했습니다. 1484년엔 나폴리,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도시 국가 중 가장 세력이 컸던 네 나라가 더 이상의 전쟁은 원치 않는다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식스토 4세의 뒤를 이어 213대 교황 인노첸시오 8세는 다시금 피렌체의 로렌초 메디치와 관계를 회복했죠. 다만 로렌초 메디치 사후 이탈리아에는 다시금 전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밀라노 공국은 점차 북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해상과 육상의 교역로를 독점하려고 하는 나폴리 왕국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공국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은 프랑스를 끌어들여 나폴리 왕국을 점령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프랑스가 내려오는데 나폴리로 내려가려면 피렌체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메디치 가문을 이끄던 로렌초 메디치의 아들 피에트로 메디치는 피렌체가 프랑스와는 싸울 수 없다며 프랑스군에게 길을 열어주었죠. 이를 두고 한때 피렌체를 구원해준 나폴리 왕국을 배신한 피에트로 메디치라며 피에트로 메디치는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그간 메디치 가문을 견제하던 다른 가문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메디치 가문을 피렌체에서 내쫓아버린 뒤 영구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한편 프랑스는 성공적으로 나폴리 왕국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지나치게 이탈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또 확대하려고 하자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프랑스를 배신하고 베네치아 공화국 신성 로마 제국 편에 붙어서 프랑스를 견제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있던 프랑스군은 어떻게든 겨우겨우 밀라노 베네치아 신성 로마 제국의 공격을 뚫고 본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죠. 이를 역사학계에서는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혼란의 이탈리아 전쟁에 교황청에서도 개입하기로 합니다. 인노첸시오 8세 교황의 뒤를 이은 214대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스페인 출신으로 역대 가장 부패한 교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황령을 아예 국가로 간주하여 마치 한 국가의 패권을 확대하듯 군사와 전쟁과 무력으로 교황청의 권위와 교황령의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접근한 게 프랑스의 국왕 루이 12세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도시 국가들 제멋대로 구는 거 손 한번 봐주자면서 알렉산드르 6세 교황과 프랑스의 루이 12세 국왕의 손을 잡았는데 이때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게 알렉산드르 6세의 사세가 체사레 보르자였습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추기경 지위를 포기하고 교황군을 이끌며 프랑스와 협조해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을 차례차례 손봐주기로 하죠. 프랑스군과 교황군이 연합하여 밀라노 공국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이때 밀라노에 있던 피렌체 외교관 마키아벨리가 체사레 보르자를 보고 감명을 받아 쓴 책이 군주론이었답니다. 또한 체사레 보르자는 밀라노 근처 반교황 세력의 도시 국가들을 하나둘 점령해갔습니다. 알렉산드르 6세 교황과 체사레 보르자의 최종 목표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정벌하여 전부 교황령으로 삼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나 체사레 보르자의 정복전쟁으로 교황령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알렉산드르 6세 사후 216대 교황 율리오 2세가 등극하면서 이 스페인 계열 추기경들이 전부 몰락하고 또 교황 율리오 2세는 스페인 보르자 가문과 경쟁 관계에 있어서 율리오 2세 교황 등극으로 체사레 보르자의 정벌전쟁은 끝나다시피 합니다. 비록 알렉산드르 6세 교황이나 체사레 보르자와 경쟁하던 율리오 2세 교황이었으나 이 교황도 앞뒤 가리지 않고 교황
교황의 패권을 확대하고 싶어 했던 강경파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율리오 2세는 프랑스와 연합하여 직접 갑옷을 입고 베네치아 정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도 점점 권력을 확대하려는 교황청을 탐탁치 않아 있고 교황령 내 도시국가들의 독립을 지원해주고 있었거든요. 1509년 베네치아 공화국의 전쟁에서 율리오 2세 교황이 친정으로 떠난 교황군이 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와도 갈등을 빚으며 스페인의 국가들과 연합하여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그 덕에 힘이 강해진 스페인은 이탈리아 남부로 들어와 나폴리 왕국을 꿀꺽합니다. 그 다음 1512년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을 복귀시켜주면서 메디치 가문을 친교황파로 만들죠. 그렇게 피렌체를 후원해주면서 피렌체의 많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율리오 2세 교황과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그리도록 의뢰했고 라파엘로에게 아테네 학당 그림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또 율리오 2세의 초상화도 라파엘로가 그린 거고요.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을 신축하면서 그림과 조각상들을 많이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건 알렉산드르 6세 교황과 율리오 2세 교황을 거치며 교황청이 극단적으로 세속화된 건 맞았으면서도 또 국제적인 권위는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13년 217대 교황으로 레오 10세가 선출되었습니다.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는데요.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나오면 피렌체 입지도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대부호 집안 출신답게 레오 10세는 사치벽이 굉장히 심했던 교황이었습니다. 성격도 좋은 말로 외향적이고 활달했던 레오 10세는 워낙 다양한 파티와 각종 연회들을 벌이며 교황청을 거대한 파티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전과 인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탈리아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각종 고전들을 수집해 바티칸의 예술적 지적 수준을 높이기도 했지만 예술과 사치의 경계선에서 레오 10세는 사치 쪽에 가까웠습니다. 결정적으로 몇 세대 전부터 내려오던 바티칸 성당 증축 공사를 더 진행시켰고 이 무리한 공사로 교황청 재정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이에 레오 10세는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하죠. 이 면죄부 판매 규모가 단지 이탈리아에서만 판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각 지방 주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건데 면죄부란 7성사 중 하나인 고해성사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타제는 왜 고해자의 죄고백을 듣고 죄사면을 한 뒤에 그 보속으로 순교, 시편 낭송, 특별 기도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면죄부는 이 보속을 면하게 해주는 증서입니다. 물론 면죄부를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기금을 납부해야 하죠. 이 면죄부는 아비뇽 유수 이후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부터 교황청이나 각 지방 수도에서 재정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면죄부 판매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 되고 1515년 특히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재건축 비용 충당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라는 교서까지 나오는 마당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을 돈으로 산다? 이건 일부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 판매와 수익 구조가 교황청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 특정 수도사들에게 면죄부 판매의 독점권을 줍니다. 그 수도사한테 가야 그 면죄부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가 면죄부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알브레이트는 면죄부 판매 수익금을 교황청에게 납부하면서 본인은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었죠. 레오 10세의 교서에는 면죄부의 혜택을 상세히 나열하며 웬만한 죄들은 그리고 심지어 가족의 죄들까지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득을 해놨고 종교적 구원이 마치 무슨 할인 세일 나온 제품 마냥 홍보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레오 10세의 면죄부 판매 교서가 내려지고 2년 후 1517년 면죄부 판매가 성행하던 시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어느 한 수사가 많은 인파가 모인 만성절 때 비텐베르크 서안에 있는 교회 문 앞에 현 교황청과 수도회가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파는 행위는 신학적으로 잘못됐음을 논증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붙여놓습니다. 이게 바로 95개조 반박문이고 이 반박문을 붙인 수사는 마틴 루터였죠. 마틴 루터는 오늘날 잔센 아나트주에서 광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에어프루트 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마틴 루터는 종교적으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계기는 의외로 황당한데요. 자기 눈앞에서 벼락이 치는 걸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는 종교에 귀의하기로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하늘을 향해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는 청렴함과 강경한 금욕을 추구하는 수도회였고 마틴 루터도 그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생각이 많았던 마틴 루터는 구원에 확신이 들지 못했고 점차 크리스트교의 계율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품습니다. 얼마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선행을 통해 구원이 될 수는 있는가? 신은 얼마나 선행을 해야 만족할 것인가? 등등 말이죠. 인간은 쾌락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쾌락은 본능이자 욕구이기 때문에 본능과 욕구는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루터는 봤습니다. 이에 대해 흔히 다락방 체험이라고 마틴 루터는 다락방에서 바울 서한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놓은 크리스트교 교율에 대한 그의 이론을 이신칭의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신칭의론이란 구원은 금욕이나 성사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중세의 구원론을 총체적으로 비판하였죠. 첫째,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고 신은 오히려 의롭지 못한 인간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여 구원을 허락하며 이러한 은총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여겼고, 둘째, 구원은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신과 인간 사이의 거래물이 아니라 죄로 인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신이 무상으로 내리는 선물이라 여겼고, 셋째, 구원은 외형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 여겼고, 넷째, 영적 상위 계급으로서의 성직자를 부인했습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대단하고 특별한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성직자나 민간인이나 오로지 믿음을 향한 신앙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믿음을 향한 신앙이란 성서, 즉 성경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당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고대 라틴어로 쓰여 있었고, 일반인들은 성직자가 해설해주는 성경을 아는 게 전부였죠. 이러한 성경 지상주의는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루긴 했지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교회가 아비뇽 유수 이후 대분열되었을 때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보헤미아의 얀 후스는 성경 지상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해설해준 내용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봐야 한다고요. 다만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보헤미아의 얀 후스는 이단으로 규정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배경에는 기술의 발달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만들어냈거든요. 특히나 마틴 루터가 가장 어이없다고 여긴 게 교황 레오 10세가 바티칸 대성당 증축 비용 조달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면죄부는 성경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가 신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총 95가지로 반박하는 벽서를 1517년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 문 앞에 붙입니다. 이때는 만성절 때라 교회 근처에 유동인구와 인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를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죠. 마틴 루터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중요하건만 돈으로 구원을 서급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했던 것이었고, 목회자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면죄부를 대놓고 비판하였던 거였죠. 교황과 성직자들은 독일을 좀 과하게 면죄부를 팔면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제후국으로 구성된 국가였던 만큼 중앙정부 힘이 약했거든요. 독일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착취에 교황과 교회에 부정적인 감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읽은 독일인들이 크게 공감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벽서를 읽은 사람만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만들어낸 이후로 이미 독일 전역의 인쇄업자들은 고급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고,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다량으로 인쇄하여 전역으로, 더 나아가 유럽 전역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교황청이 검열하거나 통제하기도 전에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죠. 심지어 마틴 루터 베스트셀러 현상이라고 할 정도였고요. 전통적인 성직자들은 마틴 루터에 신학적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쟁이 확산되며 마틴 루터의 주장이 더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현재의 교회 질서가 고이고 부패했다며 사제를 목사라고 불러야 하며 교황도 종교 최고 권위자로서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고, 수도원들도 전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죠. 화가 난 교황 레오 10세는 마틴 루터를 종교적으로 파문해버렸습니다. 국가나 지방 영주도 아니고 한 개인을 종교적으로 파문하면 충격이 클 텐데, 루터는 보란듯이 교황의 교소와 교회의 법전들을 모아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레오 10세 교황은 진짜 노발대발했는데 기존 교회 질서에 민간인들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방 영주와 제후들도 조금 공감하고 있어서 무작정 마틴 루터를 파문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항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1521년 보름스 국회를 소집하고 마틴 루터를 부릅니다.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청의 교황이 역사적으로 항상 대립관계였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이가 좋을 때는 또 둘이 공생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의 대관식에서 시작을 했고, 서로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력을 주고받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름스 국회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루터에게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했으나 루터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름스 국회에서는 루터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단 혐의를 받았죠. 카를 5세 황제는 루터의 주장은 전부 잘못됐고 루터의 저작을 금서로 정하는 보름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강력한 권력에 반발하던 지방 제후와 영주들이 황제의 조치를 무시했고, 오히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하여 1522년 신성 로마 제국 곳곳에 출판시켰습니다. 성경 보라고요. 교황이나 사제들이 하는 말 중에서 성경에 있는 말들이 얼마나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루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존 교회 질서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나오더니 아예 성경 자체도 부정하기 시작하는 과격파들의 등장을 하는 거죠. 루터는 신학자로서 교회의 쇄신을 원했는데 아예 교회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선동하면서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황한 루터는 은밀하든 공개적으로든 두들기고 목 조르고 칼로 찌를 것이며 반란에 가담하는 자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농민혁명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인한 사회혁신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였죠. 도리어 지방 영주와 제후들에게 충성을 바치기나 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건한 통치자에게는 매사에 항상 복종해야 하며 사악한 통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항할 게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며 지방 제후들을 종교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그러나 루터의 의지와 상관없이 루터의 사상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에게 대항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종교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처음에는 루터파를 진압하려고만 했지만 오히려 더 루터파는 퍼져서 갔습니다. 또한 이 황제와 교황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219대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적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에 분노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군대 이끌고 로마로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돌아오는 사코디 로마라는 사건도 있었죠. 이 정도 혼란스럽고 변혁을 강요받는 시대였건만 교황청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클레멘스 7세는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피렌체 공화국을 자기 꼭두각시 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1532년 클레멘스 7세 교황은 자신의 사생아였던 알렉산드로 메디치를 피렌체 공작으로 임명하면서 공화 정부를 해체시키고 피렌체 공국을 세웁니다. 로마 가톨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을 때 영국에서 교황청의 권위를 더 추락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작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사생활에서 비롯했는데,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앤 불린이라는 여성과 혼인하려고 하는데, 뭐 국왕이야 몇 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든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헨리 8세는 앤 불린을 왕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왕비는 한 명이어야 하는데 헨리 8세에게는 캐서린이라는 왕비가 있었고, 헨리 8세는 아내였던 캐서린과 이혼을 합니다. 다만 가톨릭 세계에서 이혼은 안 되죠. 아주 오래전이지만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던 중세시대 때 프랑스의 국왕이 왕비와 이혼하려고 했다가 교황이 막은 적도 있었고요. 영국의 헨리 8세가 교황에게 캐서린과 이혼하겠다고 하자 당연히 클레멘스 7세 교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8세가 영국의 교화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와 다른 종교라면서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닌 영국의 국왕이라는 수장령을 1534년 발표했습니다. 교황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거죠. 이게 영국 국교회인데 아직까지도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칼빈까지 나올 차례인데요. 종교개혁으로 인해 기존 로마 가톨릭은 국교가 되어버리는 전국의 교황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루터파 신흥 종교가 유럽 곳곳에 퍼지고 있을 때 루터파의 종교 쇄신 운동에 큰 영향을 받은 프랑스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 칼뱅이었습니다. 칼뱅은 원래 법률가의 길을 가려다 루터의 사상에 심취하여 열렬한 종교개혁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신교를 탄압하고 있었고, 1535년 칼뱅은 신교도들이 많다던 스위스로 가서 제네바에서 신교의 전도사로 활약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뱅은 신교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고, 제네바에서 종교 재판소까지 열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투자를 받아 제네바와 그 주변에 공장들을 세워 제네바의 산업을 진행시켰으며, 그중 섬유공업과 시계공업이 크게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1549년 스위스 동쪽의 신교도들과 연합하여 첫 신교 교회를 세움으로써 신교가 온 유럽에 크게 퍼지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칼뱅의 사상이 큰 지지를 받은 건 상인들 덕분이었는데, 칼뱅은 종교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서 이윤 추구를 악한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당시 신교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기업인들이 많았습니다. 칼뱅 이론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 흔히 말하는 예정설 이라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최후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는 기업인들의 큰 지지를 받았고, 더군다나 당시 유럽 전역에서 자본주의가 막 활성화되던 시기였기에 신교가 더 확산될 수 있었죠. 기존 루터파만을 의미하던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개념이 이젠 칼뱅파까지 아우르는 기존 전통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는 신교 전체를 뜻하는 의미까지 확대됩니다. 나중에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서 칼뱅파를 신봉하는 종교인들끼리
만들어 발전시킨 종교의 분파가 장로회랍니다. 한편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에서도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 신교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의 개정 사업이 필요한 건 맞다며 1545년부터 이른바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로마 가톨릭이 나아가야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첫째, 개신교의 신학을 반박하며 성경과 전통에 동등한 권위, 미사와 사제직의 필수성을 명확히 규정했고, 둘째, 성직적 교육 강화를 위해 신학교 설치를 의무화했고, 부패한 성직 관행과 면죄부 남용을 단호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전례의 통일을 위해 미사 전례서와 교리서를 표준화함으로써 가톨릭 내부의 일관성을 회복했죠.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 전례,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여 이후 300년 넘게 가톨릭 정체성을 규정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종교의 탄생과 확산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청의 교황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지던 시점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신교를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각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의 제후가 정하는 것이고 그 종교가 꼭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일 필요는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정되는 신교는 루터파만을 인정하고 그 외 신교는 여전히 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223대 교황이었던 바오로 4세는 노발대발하며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자체도 이단이라 부정하였지만 황제의 선언을 무효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루터파만 인정이 됐고 다른 신교 분파들은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루터파 외 각 신교 종파들도 확산이 되고 있었고 특히 칼뱅파가 가장 압도적이었죠. 유럽 곳곳에선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국제정세의 이해관계와 얽히면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말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벌어진 30년 전쟁이었죠. 결과는 신교의 승리였고요.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지방 영지에만 국한되는 조약이 아닌 유럽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으로 이 종교적인 내용으로는 루터파뿐 아니라 칼뱅파를 비롯한 다른 신교 종파들도 모두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화해가 아니라 국제법 차원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이며 각 국가는 자국 신앙 질서를 스스로 규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톨릭은 동양에서 천주교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황권 세태의 분수령이기도 했습니다. 236대 교황 인노친시오 10세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유럽의 어느 주요 국가도 교황의 항의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정치 체제가 더 이상 교황을 중재자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그때부터 국제정세에서 교황청의 외교적 영향력은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한 거죠. 교황청도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이 내적으로는 더 엄격한 신학 검열과 교회 규율 정비를 강화하여 가톨릭 내부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권위를 위해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내니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뿌리는 거였습니다. 17세기는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신대륙으로 나아가 경제활동을 하는 등 신대륙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예수회 선교사들을 신대륙으로 보내 개신교가 아닌 가톨릭을 먼저 퍼뜨리려고 했죠. 교황청은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통해 전세계 선교활동에 나섰습니다. 예수회는 교황의 명령이라면 즉각 복종한다는 규율이 있던 교황청의 충성스러운 수도회였고 보내면 어디든 간다는 기치하에 적극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걸 가장 크게 주도했던 교황이 239대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10세였죠. 우선 남미 쪽에서는 예수회가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 토착민들을 스페인 착취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잘해볼게 했죠. 결과적으로 파라과이 브라질 접경 지역에서 예수회는 강한 지역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미 쪽으로는 예수회가 미국의 미시시피강 일대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일대의 원주민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 학문, 지리보고를 병행했고요.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학교, 병원, 신학교를 운영하며 선교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식민지 교화의 핵심 교단으로 자리 잡았죠. 동아시아에서는 조금 미비했는데 중국 청나라의 경우 선교사들이 서구 문물과 과학을 소개하면서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큰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일본의 에도 막부 역시 쇄국 정책을 고수했죠. 더군다나 동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종교를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검열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개인들 단위로 예수회의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점점 퍼져나갔죠. 조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래서 아시아에서는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퍼지게 된 겁니다. 처음엔 식민지 당국들도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이 예수회의 선교활동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들이 식민 당국이 아닌 로마 교황청에게만 충성하는 태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자 세계 곳곳에서 예수의 선교사들 추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759년 포르투갈이 자신들의 식민지 내에서 예수회를 사실상 추방했고 1767년 스페인에서도 모든 스페인 영토에서 예수회를 추방하는 왕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프랑스, 여러 이탈리아 소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도 예수회 활동을 억제했죠. 예수회 선교사들의 제멋대로가 점점 심해지면서 유럽의 여러 국왕과 제후들이 교황청이 예수회 해산을 압박했고 끝내
1773년 249대 교황 클레멘스 14세는 예수회를 공식적으로 해산하였죠. 나중에 교황의 복원령에 의해 예수회는 다시 부활하긴 합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발발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자 로마 교황청은 처음엔 이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은 구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한 불만도 함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혁명 정부가 성직자를 국가 공무원처럼 다루고 교황 권위를 부정하자 로마는 곧 혁명 프랑스를 교회 질서의 파괴자로 규정했죠. 그 와중에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혁명군이 북이탈리아를 초토화하고 중부 이탈리아로 내려오면서 로마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교황군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게 상대도 안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당시 250대 교황이었던 비오 6세에게 볼로냐, 페라라, 로마냐 등의 교황령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1797년 톨렌티노 조약을 통해 비오 6세는 나폴레옹의 압박을 못 이기고 교황령 일부 영토를 프랑스에게 할양해 주었습니다. 또한 교황령은 금, 은, 미술작품 같은 예술품 등 엄청난 양의 재산을 나폴레옹에게 삥 뜯기다시피 했죠. 이듬해 1798년 프랑스 혁명정부는 이번엔 나폴레옹이 아닌 베르티에를 로마로 다시 보냈습니다. 프랑스 혁명정부는 아예 교황청의 세속적 권력 그 자체를 뿌리째 뽑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이탈리아로 재진격하자 로마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고 로마 내에서 친프랑스 성향과 혁명의 지지자들이 고무된 가운데 프랑스 장군의 군대가 도시 안으로 들어왔죠. 프랑스군은 사실상 무혈 입성에 가까운 방식으로 로마를 점령했고 곧이어 기존의 교황 행정과 봉토를 무력화하고 로마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화정은 혁명 이념을 따른 세속적 행정과 헌정을 도입하고 교황의 통치를 전면 부정했죠. 교황 비오 6세는 체포되어 프랑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이후 비오 6세 교황은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유배지에서 얼마 못 가 사망하죠. 로마는 교황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